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뭐, 일본 같은 나라처럼 복지가 취약하면은 나라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침체된다. 네. 개인들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복지국가를 왜 해야 됩니까? 더. 복지는 이제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인구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뭐 인구 추계에 따르면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 인구가 되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이런 인구 구조를 갖춘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수준인 출산율 2.1. 그런데 우리는 1.17 정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것은 한국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복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뭐 누구나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필수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막연하게 네. 뭐 복지를 막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모형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좋은 선례를 보인 나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복지, 흔히 얘기하는 여름에서 무덤까지, 비버리지가 영국에서 1942년도에 주장했던 그런 복지 이념이 사실 영국에서는 실현 안 됐죠. 네. 그런 복지 이념이 실현된 아이디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나온 비버리지가 건데. 제시했지만은 그 아이디어는 이제 북유럽 쪽에서 실현이 됐죠. 네. 북유럽 쪽에서 실현이 된 것은 결국은 복지를 하나의 어떤 국민들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복지제도,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어떤 뭐 학력 수준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국민이면은 일정 수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국가가 보장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죠. 2차 대전 당시의 전쟁 와중에 비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처칠이 수상으로 했었죠, 영국에서. 그때 복지를 생각하면서 왜 그럼 전쟁기에 복지를 영국에서 정치인들이 복지를 고민했을까? 그때 복지는 결국은 영국은 좋은 나라다라는 거죠.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는 워페어 국가고 영국은 웰페어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웰페어라는 말이 조어로서 그때 말이 만들어진 거죠. 독일은 국민을 전쟁으로 보는 국가고 영국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이런 좋은 국가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여 나가서 싸우면서 조국을 지켜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 네.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 플러스 이제는 내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협, 삶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뭐 실업이라든가 네.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뭐 어떤 그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든가
그래서 노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사회 보장은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예. 이게 재밌는 게 북한에서는 저 사회 안전부 이러면 또 정보 기관 말이에요. 아니, 뭐- 사회 안전을 말씀하시니까 어, 이게 시큐리티라는 게 안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국가의 기본적인 안보 개념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국제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약화됐죠. 내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위험,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실업보 관련된 뭐 실업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재보험, 뭐 노령연금, 이것이 다 소득이 상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정교한, 그리고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제도들이 이제 마련이 된 것이죠. 네. 그 태어날 때부터 또 유아기, 그다음에 뭐 노년기까지 네.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의 어떤 그 복지국가의 이념이고, 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국가가 그런 사회적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걸 방기하고 있는 셈이네요. 국가가 그걸 나서서 이제 네.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일종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죠? 근데 현대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 그건데 예. 사실 뭐 제대로 그걸 안 하고 있죠. 외부로부터의 위험만 이렇게 네. 강조를 하고, 군사적인 안보 예, 이것만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과거의 안보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방의 개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구식의 국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방, 네. 영토를 보호하는 것, 전통적인 국방의 개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는 그 초점을 국민의 보호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네. 이것이 이제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네. 그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네. 근데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국가가 반성을 하면 되나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기본적으로 네. 이제 민주 사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을 통해서, 특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국민이 요구하고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집단들의 활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 선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은 정당들이 별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는 노조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복지 정치라는 것이 한국에서 상당히 발전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정책 자체도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차원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변화가? 이 복지라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우리 사회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이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복지가 중요하고, 복지를 통해서 복지 제도를 구현을 해서 어떤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대체적인 어떤 그 복지 필요성에 대한 합의, 또 복지 정책의 어떤 그 시급성에 대한 인식, 네.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계층이나 뭐 정당이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요? 뭐 이거는 뭐 일반 대중의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삶이 어렵기 때문에 네. 빈곤층이 지금 현재 한 뭐 16% 정도가 되죠. 잘 사는 계층은 그런 생각 안 잘 사는 계층은 뭐 할 필요가 없겠죠.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사는 계층을 뭐 이렇게 밀어주는 뭐 정치 세력
또 별로 안 하겠네요. 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당들도 선거에서 그런 것이 이슈가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패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뭐 그런 제도를 그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잘 형성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제 낙관적으로 잘 돼갈 거라고 보시는. 저는 뭐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능동적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능동적인 어떤 여러 사회 계층이나 세력들이 어떤 활동이 필요한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복지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동맹, 집단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근데 어떤 집단들이 이렇게 동맹을 해야 된다. 이제 서구에서는 초기에 주로 뭐 좌파 정당이라든가 삼인당이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회복지의 도입과 또 발전 과정에 기여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는 별로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진보정당, 오히려 NGO 중에 뭐 시민단체라든가 그 학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진보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들이 많이 좀 심화된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느슨한 형태의 복지 동맹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것이 이제 복지를 내세우는 여러 학술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학계, 뭐 대학. 근데 연대를 하거나 동맹을 해야 이게 실제적으로 힘을 갖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진전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는 조직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각 뭐 느슨한 형태의 조직들이 어떤 자신들의 정책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뭐 재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단계별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현 단계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일종의 이제 복지 원탁 회의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드리네요. 예. 일단 지금 조직된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정당과의 어떤 연대가 필요한데, 진보 정당을 그건 뭐 진보 정당을 포함해서 하여튼 뭐 친복지적인 정당, 넓게 얘기한다면요. 이 친복지적인 정당과의 어떤 뭐 정책 연합이라든가 선거 연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 세력과의 어떤 연합을 모색하는 거, 이것도 뭐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